옥년 야담에 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된 인연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그럼 오늘도 옛 이야기 한 조각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한양 성문 밖 송파 장터가 한창 북적이던 무오년 가을, 부상들이 짐을 지고 오가며 흥정을 벌이고 주막 앞에서는 술기운 오른 사내들이 왁자지껄했습니다. 그 틈에 앉아 좌판을 지키는 24 젊은 과부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윤설아라 하였습니다. 소박한 치마저 고리를 입었으되 눈빛만은 꺾이지 않고 곱게 빛나 사람들 눈길을 사로잡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사연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본래 한양에서 손꼽히던 거상 윤진사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윤진사는 곡물과 포목 장사로 큰 부를 쌓아 양반들조차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정도였지요. 설화는 그런 아버지의 슬하에서 글을 배우고 바느질과 자수, 거문고까지 익히며 양반 교수 못지않게 귀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무렵 최씨 집안은 대대로 양반이라 칭하였으나 가세가 기울어 남루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윤가의 재산이 눈에 들어왔지요. 최 영감은 중매쟁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윤씨 딸이라면 집안이 반듯하고 재물 또한 넉넉하다 하니 더할 나위 없지 않겠소. 도윤이와도 나이가 잘 맞으니 혼례를 서두르도록 하세. 윤진사 또한 딸을 지켜줄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설화로서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으니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혼례 당일 최씨 집안은 설화를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 송씨 부인은 설화의 손을 잡고 다정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편히 지내거라. 도윤이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내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데 어진 며느리를 맞으니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나. 최 영감도 어서 손자를 보아야지 하며 흐뭇해했고 남편 최도윤은 수줍은 미소를 띠며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설화는 담담히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혼인 초반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온했지요.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혼인 몇 달 뒤 윤가에 큰 화가 닥쳤습니다. 윤진사의 오랜 동업자 김판서가 장부를 조작해 윤진사 명의로 거액의 빚을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관에서 윤가의 재산을 모조리 압류해버렸지요. 아니,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윤진사는 충격에 쓰러져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화는 눈물 속에 부친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설화는 친정의 울타리를 송두리째 잃고 말았지요. 윤가의 몰락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양 장안에서 거상이라 불리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깔려 쓸쓸히 무너졌으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마련이었습니다. 최씨 집안의 태도도 급변했습니다. 혼인 때만 해도 설화를 귀히 대하던 송씨 부인은 이제는 눈길조차 싸늘하게 바꾸었습니다. 윤진사가 그렇게 큰 부자라더니 남은 게 무엇이더냐. 공연히 입 하나만 더 들인 셈이 되었구나. 안채에서 오가는 말소리에 설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졌고 시숙 최만석은 대놓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만석은 술과 노름에 빠져 집안 살림을 탕진하면서도 어머니에게는 귀한 아들로 대접받고 있었으니 설화와 남편 도윤은 집안의 기둥이 아니라 오히려 짐처럼 취급받게 된 것입니다. 설화는 그런 가운데서도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도맡고 시부모께 정성을 다해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의 냉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남편 도윤은 원래 허약했는데 집안의 불화와
억울한 시선 속에 기력이 날로 쇠해갔습니다. 설화는 지극히 돌보며 버텼지만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지요. 설화는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반년이 지나자 최 씨 집안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송 씨 부인의 두 아들을 대하는 태도는 하늘과 땅처럼 달랐지요. 장남 도윤에게는 늘 차갑고 매서운 눈길을 보냈으면서도 차남 만석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하였습니다. 만석은 24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으나 하는 짓이라곤 술집과 노름판을 전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녘이면 술 냄새와 기생집 향내를 풍기며 비틀비틀 대문을 들어섰고 대청에 쓰러져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지요. 어느 날 아침 설화가 부엌에서 장작불을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이 덜컥 열리더니 만석이 휘청이며 들어왔습니다. 이어 송 씨 부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고 만석아, 어디서 이리 늦게 왔느냐. 만석은 눈꺼풀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염려 마옵소서. 벗들과 실을 읊으며 담소하다 늦었을 뿐이옵니다. 누가 들어도 허황한 변명이었지만 송 씨 부인은 오히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글재주가 있다더니 그리하였구나. 어서 방에 들어가 쉬어라. 설화는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만석의 옷에서 풍겨 나오는 술 냄새는 코를 찌를 만큼 진동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눈 감아주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장남 도윤은 본래 몸이 허약했으되 가문을 지탱해야 한다는 생각에 애써 살림을 돌보았습니다. 종 한두 명뿐인 살림이라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지요. 도윤은 머슴들과 함께 밭두렁을 살피고 짐을 나르며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어머니 눈에는 탐탁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장남이라면서 기상 하나 없구나. 공부에 뜻을 두지 않고 농사꾼 흉내나 내다니 집안을 일으킬 제목이 못 되겠다. 송 씨 부인은 며느리 앞에서도 서슴없이 장남을 깎아내렸습니다. 만석이를 보아라. 기골이 장대하고 혈기가 넘치니 저런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흥하는 법이지. 설화는 입술을 깨물었으나 감히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말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만석의 방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노름판에서 진 빚을 안고 돌아와 송 씨 부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니, 급히 쓰일 곳이 있어 은자 몇 냥만 구워주십사 하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벗이 장사를 시작한다 하여 미천을 보태주려는 것이옵니다. 곧 갚겠나이다. 송 씨 부인은 거짓임을 모를 리 없었지만 금고에 숨겨둔 비상금을 내어주었습니다. 차마 아들을 꾸짖지 못했던 것이지요. 반면 도윤이 집안 살림을 위해 약간의 돈을 청하면 대답은 달랐습니다. 돈 하면서 번 것도 없으면서 쓰기만 많구나. 장남이면서 살림 하나 꾸리지 못하고 무슨 소리냐. 도윤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졌습니다. 어머니의 편애와 동생의 방탕을 지켜보아야 하는 괴로움에 속병이 깊어졌지요. 설화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으나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지던 어느 날 저녁 만석이 또다시 취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상처가 가득하고 옷자락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어디서 주먹다짐을 벌인 모양이었지요. 아이고 만석아, 이게 무슨 꼴이냐. 송 씨 부인은 달려가 그의 상처를 매만지며 탄식했습니다. 누가 우리 만석이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어디 크게 다친 데는 없느냐. 만석은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습니다. 별일 아니옵니다. 벗과 장난하다 그리 되었을 뿐이옵니다. 설화와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만석의 행실은 날로 나빠지는데도 송씨 부인은 아들을 감싸기에만 급급했으니까요. 게다가 송씨 부인은 장남 내외에게만 집안 쇠락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도윤이 장가든 뒤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는구나. 설아도 시집와서 아직 아들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 차가운 말은 설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사실은 본인도 애써 감추려던 한이었는데 그것마저 집안 불행의 원인으로 몰리니 설아는 말없이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듯 최씨 집안은 송씨 부인의 편애로 점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방탕은 날로 심해졌고 도윤은 그 괴로움 속에 기력이 더욱 쇠해져 갔습니다. 설아는 남편 곁에서 한숨만 내쉴 뿐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자 최도윤의 몸은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본디 허약한 체질에 집안의 근심과 속상함이 더해지니 기운이 갈수록 빠져나간 것이지요. 아침마다 기침 소리가 방 안을 메우고 얼굴빛은 누렇게 뜨며 초췌해졌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몰라보게 상한 기운을 보며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몰래 약방에 들러 좋다는 약재를 구해와 정성껏 달여 올렸고 때로는 부드럽게 끓인 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서방님, 이 인삼차라도 드셔보시옵소서. 원기를 보하는데 좋다 하였습니다. 설아가 두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내밀며 조심스레 말했지만 도윤은 차를 받으며 곧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아야 미안하다. 장남으로 태어나 아내도 집안도 지켜내지 못하니 부끄럽구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옵니까? 서방님께서 애쓰시는 것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설아는 담담히 위로했으나 도윤의 눈빛에는 이미 깊은 상처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애와 동생의 방탕을 보며 쌓여온 속병이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무렵 만석이 벌이는 소동은 도윤의 병세를 더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만석이 노름빚에 쫓겨 급히 돈을 구해달라며 방문을 두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형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내일까지 은전을 마련하지 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만석은 술에 절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손발을 떨며 애원했습니다. 만석아, 형이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하겠느냐. 차라리 어머니께 아뢰거라. 어머니는 이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더는 말씀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도윤은 거짓임을 알아차렸으나 동생의 처지를 모른 채 할 수 없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끝내 설아가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 몇 점을 꺼내 내주고 말았지요. 설아야 미안하다. 내 소중한 물건을 이렇게 쓰게 되어. 괜찮습니다, 서방님. 한 집안이라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설아는 애써 웃었지만 속으로는 서러운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친정의 유품이 하나둘씩 동생의 노름빚에 사라져가는 현실이 안타까웠지요. 더욱 설아를 괴롭힌 것은 송씨 부인의 냉정한 태도였습니다. 도윤이 기침으로 밤을 지새워도 따뜻한 위로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핀잔만 주었습니다. 장남이란 자가 몸 하나 추스르지 못하면 어찌 집안을 맡겠느냐. 기둥이 부실하니 집이 흔들리는 게 아니겠느냐. 설아가 조심스레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께서 몸이 몹시 약해지셨사옵니다. 조금 더 돌보아 주신다면. 송씨 부인의 얼굴빛이 싸늘히 변했습니다. 내가 며느리 주제에 시어미 앞에서 바른 소리 하는 것이냐? 남편이 약하면 아내가 더 강해져야 하는 법이다. 그러면서도 만석이 술에 골아떨어지면 밤새 곁을 지키며 손수 죽을 쑤어 먹이는 이는 또 송씨 부인이었습니다. 그 모순된 태도는 도윤의 마음을 날로 더 아프게 만들었지요. 어느 날 밤
도윤은 설아 앞에서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속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설아야, 내가 이 집 장남으로 태어난 게 죄인가 보다. 어머니 마음 한번 얻지 못하고 동생은 집안을 기울이고 있으니 나는 아무 소용없는 놈이구나. 서방님, 그런 말씀 마옵소서. 도령께서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나는 참으로 못난 사내다. 아내도 지켜주지 못하고 집안은 날로 무너져가고 있지 않느냐. 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남으로서의 책임감과 현실적인 무력감 사이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시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아가 붙잡고 싶었으나 만석의 행실은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기생을 집안으로 데려오려다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또 어느 날은 술집에서 다른 양반들과 다투어 가문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씨 부인은 그조차 감싸며 말했습니다. 젊은 혈기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만석이는 마음이 여려 나쁜 무리들에게 휘말린 것일 뿐이다. 도윤은 어머니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직언을 하려 해도 성정이 우유부단하여 입을 떼지 못했고 결국 속으로만 앓으며 화병을 키워갔지요. 겨울이 지나 봄이 와도 도윤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기침은 잦아지고 밤마다 식은땀에 옷깃이 젖었습니다. 설아는 밤새 곁을 지키며 남편을 돌봤으나 병세는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설아야, 미안하다. 내가 이리 몸져 누워 너를 고생만 시키는구나. 서방님, 부디 기운을 내시옵소서. 곧 나으실 것이옵니다. 그러나 도윤의 눈빛에는 이미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갈등과 몸의 병이 겹쳐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설아는 불안한 마음에 눈시울을 붉혔으나 그때는 아직 운명의 끝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도윤의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었습니다. 밤낮으로 기침이 그치지 않았고 가끔은 피가 섞여 나오기까지 했지요. 설아는 밤잠을 포기하고 곁을 지키며 죽을 쑤어 올리고 뜸을 떠주며 간병했으나 도윤의 숨결은 날로 가빠져 갔습니다. 설아야,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미안하다. 도윤이 힘겹게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때 곱고 단단하던 체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뼈마디만 남아 앙상하였지요. 서방님, 그런 말씀 마옵소서. 곧 기운을 회복하시리이다. 설아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지만 마음속 불길한 이해감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송씨 부인은 장남의 위독한 병세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석이 술에 취해 넘어져 무릎을 까졌다고 난리를 치자 전전긍긍하며 약을 발라주고 곁에서 손수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만석아,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조심 좀 하지 못하겠느냐? 장남은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는데도 둘째 아들의 사소한 상처에만 온 마음을 쏟는 것이었지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늦은 봄밤, 도윤은 설아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설아야,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 부디 잘 살아다오. 그렇게 도윤은 28해의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차가워져가는 손을 붙잡고 오열했지요. 그러나 더 큰 비극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상을 치르는 내내 송씨 부인과 만석의 태도는 싸늘했습니다. 문상객 앞에서는 체면상 눈물을 보였지만 뒤에서는 설아를 향해 원망의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이리 일찍 세상을 등지다니 이 집안의 애군이 깃든 게 아니냐. 송씨 부인의 중얼거림은 설아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그 화를 덮어 씌우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지요. 상을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송씨 부인은 설아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만석도 함께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듯 차가웠습니다. 설아야, 이제 무거운 말을 할 때가 되었다. 송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그리 허망하게 간 것은 다 내 탓이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우환이 끊이질 않았다. 어머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찌 입 다물어라. 며느리 주제에 시엄이 말에 토를 다느냐. 송씨 부인의 호통에 설아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큰 재물을 가져올 줄 알았다. 허나 빈털터리로 들어와서는 남편까지 잡아먹지 않았느냐. 만석이 어머니 옆에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이 집안이 일이 된 건 다 애군 때문이오이다. 형님도 그 애군을 피해가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 만석 말이 옳다. 내가 이 집에 애군을 끌어들였으니 더 늦기 전에 떠나거라. 설아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감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시집살이란 며느리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리였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서방님의 죽음이 어찌 제 탓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 팔자가 사나운 탓이지. 어서 짐을 꾸려 이 집을 나서거라. 만석 또한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형수님께서 계시면 우리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서 나가시어 다른 살 길을 찾으시지요.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송씨 부인과 만석의 눈길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집 물건은 모조리 최씨 가문의 것이니 내가 손댈 수는 없다. 송씨 부인의 매정한 말에 설아는 절망했습니다. 시집 올 적 가져온 폐물들은 이미 만석의 노름빚에 사라진 뒤였고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때 설아는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살아있을 적 머리에 꽂아주었던 은비녀 하나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것만은 깊숙이 숨겨두었으니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룻밤만 더 머물다 내일 아침 길을 나서겠습니다. 안 된다. 해가 지기 전에 당장 이 집 대문을 나서거라. 송씨 부인의 냉혹한 선고에 설아는 더 말할 기운조차 잃었습니다. 허겁지겁 방으로 돌아가 몇 벌 안 되는 옷가지를 보퉁이에 싸고 은비녀를 품속 깊이 감추었지요. 저녁 햇살이 붉게 기울 무렵 설아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짧았으나 남편과 함께했던 집이 노을빛에 물들어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자 설아의 눈물이 또다시 터졌습니다. 서방님 죄송하옵니다. 제가 이렇게 쫓겨나게 되어. 설아는 속으로 남편에게 사죄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은 이 집을 벗어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산 너머로 해가 지고 설아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26 어린 과부의 험난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지요. 품속의 은비녀만이 남편과의 마지막 인연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자 설아는 송파 장터 근처의 허름한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품속 깊숙이 간직했던 은비녀를 내주고서야 겨우 방 한 칸을 얻을 수 있었지요.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설아는 보퉁이를 둘러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아직 상인들이 좌판을 벌이기 전이라 장터는 고요했지만 일찍 나온 행상들은 벌써 짐을 풀며 분주했습니다. 설아는 빈자리를 찾아 조심스레 앉아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친정에서 마지막으로 챙겨온 바느질 도구와 직접 지은 주머니, 조각보가 들어있었지요. 그때 억센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의 중년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걸걸했으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바로 김복녀였습니다. 아가씨, 낯선 얼굴이구먼. 어디서 오셨소? 이제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해보려 합니다. 설아가 정중히 고개 숙여 대답하자 복녀는 잠시 살피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물건을 보니 손이 곱구먼. 바느질 솜씨도 정갈하고 혹시 집안이 원래 장사를 했던 게 아니오? 예, 제 아버지께서 곡물과 포목 장사를 오래 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장부를 들여다보고 흥정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허허, 그렇다면 걱정할 것 없겠구먼. 다만 장터에도 나름의 법도가 있는 법이니 내가 어른들께 내 자리를 말해두마. 내 좌판 곁에 앉으면 무사할 게다. 복녀의 배려 덕분에 설아는 첫날부터 좌판을 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터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젊은 계집이 무슨 장사를 한다고 과부라는데 오래 버틸 수 있겠어?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설아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익힌 장사 수완과 손끝의 솜씨가 자신에게 남은 가장 큰 재산이었으니까요. 어르신, 이 주머니 한번 보시지요. 바느질이 촘촘하여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아주머님, 이 조각보는 혼례에 쓰시기 알맞게 명주실로 술을 놓았습니다. 정갈한 솜씨와 공손한 태도에 차츰 손님들이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양반가 부녀자들도 하나둘 설아의 좌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인 솜씨가 참 곱구나. 다음에 또 오마. 바느질이 어찌 이리도 정갈한가. 교수 시절에 많이 익힌 모양이요. 칭찬이 이어질 때마다 설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쫓겨난 과부 신세였지만 자신의 손끝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복녀도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아야, 내 손끝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루 이틀 만에 손님이 붙는 걸 보니 천성이 장사꾼이 맞구나. 언니 덕분이지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앉지도 못했을 겁니다. 허허, 고마워할 것 없느니라. 내 솜씨와 성실함이 있었기에 손님이 모이는 게지. 그 후 설아는 밤마다 바느질에 몰두했습니다. 주머니며 조각법뿐 아니라 손수건, 작은 두루마기, 혼수용 자수복까지 만들어내자 손님이 점점 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즈음에는 장터에서 설아의 좌판이 제법 소문이 날 정도가 되었지요. 설아 부인 물건은 믿을만하네. 튼튼하고 값도 알맞아. 다른 데서는 이런 솜씨 보기 힘들다니까.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지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부인 참 대단하다. 처음엔 오래 못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니야. 정직하게 팔아야 오래 간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구먼. 설아는 낮에는 웃음을 잃지 않았으나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다정한 부부가 함께 와 물건을 고르는 모습을 보면 한때 도윤과 함께 꾸었던 짧은 행복이 떠올라 눈물이 솟았던 것이지요. 설아야, 또 마음이 무거워졌구나. 복녀가 다정히 다독였습니다. 언니,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 하면서 밤마다 우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무슨 괜찮단 말이냐. 복녀는 설아의 깊은 사정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큰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길은 많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하늘이 도와줄 날이 올 게야. 그 따뜻한 위로에 설아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정도 시집도 잃은 신세였지만 이렇게 마음을 보듬어주는 벗이 곁에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지요. 겨울이 다가오자 설아의 좌판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필요한 목도리며 솜조끼, 장갑을 마련해 내놓으니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설아 부인 물건은 믿을만하지. 바느질도 튼튼하고 값도 알맞고. 그래, 다른 데서는 이런 솜씨 찾기 어렵다니까. 이렇듯
설화는 장터에서 자신의 자리를 단단히 잡아갔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댁에서 쫓겨난 비참한 시작이었지만 아버지에게 배운 장사 수완과 정직한 성품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설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최 씨 집안에 곧 어떤 파국이 닥쳐오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설화가 장터에서 새 삶을 일구어가는 동안 최 씨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장남을 잃고 며느리까지 내쫓은 뒤 송 씨 부인은 온 마음을 차남 만석에게만 걸었지요. 그러나 그 희망이야말로 가문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윤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흐르자 만석의 행실은 더욱 방탕해졌습니다. 형의 눈치조차 없어진 탓에 밤낮으로 술과 노름에 빠져 살았지요. 만석아, 또 어디를 가려 하느냐? 송 씨 부인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만석은 태연히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벗들과 시를 읊고 학문을 논할 모임이 있사옵니다. 사내가 글공부를 게을리해서야 쓰겠습니까? 그래. 우리 만석은 학문의 뜻이 크니 안심이 되는구나. 송 씨 부인은 아들의 말이 거짓임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믿는 척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가문을 일으켜 세울 유일한 희망이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만석이 발길을 향한 곳은 학문과는 전혀 다른 자리였습니다. 기생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노름판에서 날을 세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노름판이 커질수록 손에 쥔 돈은 눈 녹듯 사라졌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도련님, 이번엔 크게 졌습니다. 빚이 은 500냥을 넘었습니다. 노름판 주인이 다급히 알렸습니다. 걱정 말라. 우리 집 전답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만석은 큰 소리쳤지만 속은 이미 타들어갔습니다. 집안 재산의 절반이 벌써 그의 빚으로 탕진되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또다시 송 씨 부인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벗이 장사를 크게 벌인다 하여 미천을 함께 대자고 합니다. 이번이야말로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라 하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은 300냥만 있으면 됩니다. 송 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전답 한 마지기를 팔아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가문의 앞날을 위한 투자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허나 그 돈도 며칠 못 가 노름판에서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잃은 돈을 한 번에 만회하려다 점점 더 큰 판에 손을 대었지만 운은 끝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만석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집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무려 1000냥이 넘는 거금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또 무슨 일이냐? 벗이 관청에 송사를 당해 옥에 갇힐 위기라 하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큰 화가 닥친다 하니 이번만은 꼭 필요합니다. 송 씨 부인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팔 수 있는 전답은 이미 다 팔았고 남은 것이라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종택뿐이었으니까요. 만석아, 이제 정말 어찌하면 좋으냐. 돈이 될 만한 것이 거의 없구나. 어머니, 집을 잠시 담보로 잡히면 됩니다. 금세 갚아드리겠사옵니다. 송 씨 부인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들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종택을 담보로 거금을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 또한 보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만석이 큰 판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단박에 잃고 말았던 것이지요. 도련님,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자까지 합하면 2000냥을 갚으셔야 합니다. 채권자들이 최 씨 집 대문 앞에 몰려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곧 마련해 드리리다. 만석이 애걸했지만 채권자들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오늘 당장 갚지 못하면 종택을 넘기시오. 그제야 송 씨 부인은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만서가 이게 다 무슨 일이더냐? 내가 그동안 한 말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이냐?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만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결국 최 씨 가문의 종택은 채권자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집을 잃은 송 씨 부인과 만석은 하루아침에 나앉게 되었지요. 어머니, 우리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송 씨 부인의 얼굴은 허망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에게 묻느냐?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 모든 것을 잃은 모자는 남의 집 헛간 한 칸을 얻어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양반 체면을 내세우며 살던 이들이 이제는 하루 끼니조차 걱정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송 씨 부인은 밤마다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를 구박하고 설아까지 내쫓더니 이게 다 내 죄값이구나.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만석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혹 다른 데서 돈을 빌릴 수는 없을까요?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그만하거라, 만석아. 이제 그만하자. 송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도 가문에 대한 희망도 모두 산산이 부서지고 만 것이지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설아가 송파 장터에 자리를 잡은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설아의 삶은 눈부시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바느질감으로 시작한 좌판이었으나 이제는 장터를 대표하는 큰 상단으로 성장했지요. 설아는 여러 안악내를 거느리며 각종 직물과 바느질감을 취급하는 상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장사와 뛰어난 안목 덕에 먼 한양의 양반가 부녀자들까지도 송파까지 내려와 물건을 사갔습니다. 설아 상인, 이번에도 좋은 비단이 들어왔다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양반댁 부인이 환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마마께서 친히 오시니 송구하옵니다. 이번에는 개성에서 들여온 명주가 있어 모셔왔습니다. 설아가 공손히 대꾸하며 곱디고 온 비단을 펼치니 햇살에 무지갯빛이 번져 눈이 부셨습니다. 역시 설아 상인 눈은 믿을만하구나. 이런 귀한 것을 어디서 구하시는지 좋은 물건을 찾아 멀리까지 다니다 보니 저절로 알게 되었을 따름이지요. 겸손한 대답에 부인은 더욱 흡족해했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도 설아는 이제 어진 상인이라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설아 상인만큼 정직하고 눈 밝은 이가 또 있겠나. 그러게 말이야. 저분 덕에 송파 장터의 이름이 높아졌지. 김복녀 또한 설아의 성장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아야, 내가 일이 될 줄 처음부터 알았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겠느냐. 언니의 보살핌 덕분입니다.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발붙일 곳조차 없었을 테지요. 허허, 무슨 소리냐. 내 실력과 성실이 있었으니 가능했던 것이지. 정말 그러했습니다. 설아는 이제 송파 장터뿐 아니라 인근 고을까지 상권을 넓혀가며 믿음직한 동업자들과 함께 각지에서 좋은 물건을 들여오는 큰 상단의 주인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설아가 새로 들여온 비단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왁자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 좀 보시오. 한 상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기에 설아도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굶주림이 역력한 노파와 중년 사내 한 쌍이 장터를 떠돌고 있었는데 다름 아닌 송씨 부인과 최만석이었습니다. 한때 양반 체면을 내세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차림에 손을 내밀며 구걸하고 있었지요. 송씨 부인은 상인들을 향해 애걸했습니다. 제발 먹을 것 좀 주시오. 사흘을 굶었습니다. 여기서 구걸하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데로 가시오. 상인들은 손사래를 치며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만석은 품삯이라도 벌어보려 했습니다. 누구 짐 좀 날라드리겠소. 삭슨 적게 받겠소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손 좀 보게. 일해본 적 없는 게 뻔하구먼. 어디 가서 농사나 배워보시오. 사람들의 냉대에 만석은 절망했습니다. 평생 놀고 먹으며 살아온 그에게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설화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자신을 내쫓던 그들이 이토록 초라하게 변한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는 연민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복녀가 곁에서 물었습니다. 설화야, 저 사람들을 아느냐? 예, 잘 아는 이들이옵니다. 그렇다면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허나 설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한 짓을 떠올리면 차마 손을 내밀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송씨 부인이 비틀거리며 설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와서 설화의 얼굴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화가 아니냐? 어머님, 설화는 정중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당당히 좌판을 지키는 설화의 모습에 송씨 부인의 눈은 커다란 충격으로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리 큰 장사를 이루다니 그리 되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뒤 만석도 설화를 알아보고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형수님, 참으로 형수님이시군요. 도련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설화의 차분한 인사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무시했을 터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설화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할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설화야 아니, 설화 상인님. 송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리 어렵게 살고 있다. 혹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한때 자신을 내쫓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도움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자 설화는 세상의 무상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머님, 힘드실 터이니 잠시 저쪽에서 기다려 주시옵소서. 일이 마무리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화의 말에 송씨 부인과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설화 앞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장터 사람들은 이 장면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설화 상인이 저 거지들을 아는 모양이야. 참으로 세상을 알 수 없구나. 저리 초라한 자들과 인연이 있다니. 운명의 수레바퀴는 참으로 묘하게 돌아가는 법이었습니다. 한때 높은 자리에 있던 이들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한때 천대받던 이는 오히려 장터의 주인이 되었지요. 설화는 이제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화는 송씨 부인과 만석을 작은 주막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굶주림에 지쳐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 넣었지요. 한때 양반 채통을 내세우던 그들의 초라한 꼴에 설화는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사옵니까? 조심스레 묻자 송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하기 부끄럽구나. 집도 잃고 이제는 남의 헛간에 얹혀 연명하고 있다. 어머니, 그만 말씀하시지요. 만석이 옆에서 말렸으나 송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만석이만 감싸고 도윤이는 홀대하였으니 내가 원망한다 해도 할 말이 없다. 설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래 가슴에 묻어둔 억울함이 솟구쳤으나 이젠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난 일은 지난 일이지요. 지금은 어려우시니 당분간 도와드리겠습니다. 너그러운 말에
송씨 부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설아야, 고맙구나. 참으로 고맙다. 그러나 만석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혹시 돈을 좀 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장사를 해보려 합니다. 설아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석 도련님, 이제는 그런 허망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잡고 성실히 일하는 법부터 배우셔야지요. 허나 저도 한때는 양반이었는데 천한 일은 참아. 만석아, 송씨 부인이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무슨 처지인지 모르겠더냐. 설아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당분간 제가 마련한 곳에서 지내시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시지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무엇이냐? 제가 당한 일을 관하에서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서방님께서 돌아가신 뒤 저를 애군이라 몰아 쫓아내셨지요. 그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나 관아에 나아가 증언한다는 것은 체면을 내려놓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며칠 뒤 송파 관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설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송사를 올렸다는 소문이 돌자 구경꾼들이 몰려든 것이지요. 평소 정직한 상인으로 이름난 설아가 무슨 일로 관아에 선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대청에 앉은 이는 청렴하기로 이름난 박윤겸 원님이었습니다. 설아, 내가 올린 송장을 보았다. 시집간 후 부당하게 쫓겨났다 하였는데 사실이냐? 그렇다옵니다, 원님. 설아가 정중히 고개 숙여 대답했습니다. 그럼 증인을 불러 사실을 가려보자. 박 원님의 명에 따라 송씨 부인과 만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님, 저희가 잘못하였습니다. 송씨 부인이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장남 도윤이 병으로 세상을 뜨자 며느리 설아를 애군이라 몰아 집에서 내쫓았나이다. 시집 올 때 지참한 재물이 적다 원망하였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 구박하였지요. 장남이 죽자 그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만석도 고개를 떨구며 자백했습니다. 저 또한 형수님을 업신여기고 어머니와 함께 내쫓는데 앞장섰습니다. 죄가 크옵니다. 박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인륜이 무너졌다. 남편 잃은 며느리에게 화를 덮어 씌우고 집에서 내쫓다니 천륜을 거스른 일이 아니더냐.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런 시어미가 어디 있단 말이냐. 며느리 잘못이 무엇이라고 저리도 내몰았단 말이냐. 박 원님은 준엄히 선포했습니다. 송씨 부인과 최만석은 며느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내쫓은 죄로 곤장 30대에 처한다. 원님, 자비를 베푸소서. 송씨 부인과 만석이 애원했으나 박 원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은 법이니라. 허나 설아가 관대한 뜻을 전하였으니 곤장은 면하되 이 자리에서 고을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게 하라. 그리하여 두 사람은 관아 마당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설아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야 뉘우칩니다. 형수님, 참으로 죄송하옵니다. 설아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저도 오래된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박 원님은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아, 내가 이 고을에서 정직하게 장사하며 많은 일을 도운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앞으로도 모범이 되어주기 바란다. 감사하옵니다, 원님. 관아를 나서던 설아는 드디어 가슴속에 맺혔던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도 그녀의 결백이 밝혀진 것을 보고 더욱 존경하게 되었지요. 설아 상인, 참 훌륭하신 분일세. 저런 원한을 품고도 끝내는 용서하다니. 그렇지. 저런 마음씨라면 하늘도 반드시 복을 내리실 게야. 이리하여 설아는
억울함을 벗고 당당히 설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권선징악의 이치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지요.